네, 7월 임시국회도 험로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열흘 정도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감한 인사결정으로 이권 카르텔 타파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야의 갈등에 대한 갈등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민주당이 마약에 도취됐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고요. 민주당은 사과를 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여러 법안들이 이제 민주당 주도로 이제 강행 처리가 된 것을 두고 김기현 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과를 하지 않으면 윤리위 제소까지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일단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의 막말이 도를 넘어선 게 사실이고요. 한 예로 정부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공격뿐 아니라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 천안함 최원일 전 함장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었어요.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을 했고 더욱이 지난 대선에 박빙의 차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이 됐지만 그러한 민주적인 선거조차 부정하는 쿠데타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 모든 부분들이 과연 민주당이 이성적인 판단하고 올바른 얘기를 하느냐.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김기현 대표가 한 말은 지극히 정상적인 말이고 민주당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반성 없이 윤리 제소를 언급하는 것은 네. 오히려 어불성설이죠. 그럼 사과할 필요도 없다고 그렇습니다. 네. 보세요? 예,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시작된 발단이 뭡니까? 대통령이 전 정부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국가 세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유엔 안보리 제재로 풀어졌다고 읍수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사실 아닙니다. 가짜 뉴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안한 내용 자체에 들어보면 비핵화돼 제재 안 하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 한미 간에 협의가 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네. 그걸 읍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또 그다음에 종전선언을 뭐 노래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나름대로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가 분명히 있고 이런 내용들은 많은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적어도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국가헌법에 의해서 수사 대상입니다.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소위 반국가단체라고 하는 부분으로 수사 대상으로 지명을 하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당대표도 마약사범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소위 이 여야 간에 협의를 해야 될 여당의 당대표가 야당에 대해서 마약사범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도 뭡니까?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소위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원인을 밝혀서 국민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입법안을 통과시킨 거에 대해서 마약사범이라고 얘기한다면 앞으로 여야 간에 아무런 협의도 하지 말자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당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는 것이 저는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 부분이 이제 이야기된 본회의를 끝으로 이제 6월 국회는 끝났는데 민주당이 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지 않아서 7월 국회가 조금 한 일주일, 뭐 길게는 열흘가량 좀 멈출 것 같아요. 뭐 어떤 배경이라고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지금 계속 그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네. 당대표를 위한 뭐 방탄국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도 계속 있어왔지 않습니까? 저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어떤 방식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식을 통해서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뭐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 이미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뭐 검찰에서는 검찰에 맞게 수사를 하고 수사에 맞게 기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소위 당대표는 검찰 어떤 거에 응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네.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 7월 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소위 앞으로 민생을 위한 법안들 같은 경우는 소위 여당이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의 요구에 맞게 앞으로 계속 통과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천명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야당 당대표를 한 번도 만나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다수의 의원들에 의해서 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국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국회가 아무 일도 안 했을 때 김기현 당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문호동 무임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럼 국민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요. 전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대통령도 제가 볼 때 거부권 행사를 절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당도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네. 소위 야당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떤 중대된 안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냥 국민을 위한 국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7월 국회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우선 이 7월 국회를 민주당이 이제 소집 요구서를 내지 않으면서 이제 한 11개월 정도 쭉 이어온 이제 국회가 잠시 이제 쉼표를 찍게 됐는데 글쎄요 이걸로 인해서 좀 방탄 논란이 좀 사그라들 수 있다고 좀 보세요. 방탄 논란이 사그라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7월 네. 임시국회 요구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은 이미 6월 임시국회 때 네. 할 일을 다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본회의에 직부한 법안이 무려 5번째입니다. 아까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 말씀하셨는데 노랑봉투법을 본회의 직부를 했죠. 예. 본회의 직회부를 했는데 그 법은 사실은 민주노총의 부채 법안이다. 그래서 다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법안이 만약에 국민을 위하고 옳은 법안이라면 문재인 정부 때 통과를 시켰어야 되겠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민주노총의 부채 법안, 민주당의 부채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잠재웠던 법안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되기 무섭게 그것을 강행 처리하겠다 해서 강행 처리한 법안이에요. 과연 그것이 국민을 위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한 법일까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다고 하시지만 그간의 민주당의 행태가 수적 우위를 가지고 밀어붙인 그러한 행태에 지나지 않고요. 양곡법이나 간호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어떻게 허위사실을 공식 석상, 공식 행사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친북 세력, 친북에 의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당연하고요. 그 국가 전복을 하려는 그런 간첩 세력도 분명히 존재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민노총뿐만 아니라 정교조에서도 그런 사실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통칭해서 얘기한 것이지 어떤 정당에 대해서 특정 정당을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확히 직시하시고 네. 더 이상 대통령과 여당의 그 화살을 돌리지 마시고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만 들었을 때는 이 7월 임시국회 역시 굉장히 험로가 예상되는데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청문회예요. 청문회 분위기라던가 이 방향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 지금 난타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되신 분이 네. 북한을 예를 들면 북한 자체를 갖다가 타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공개적으로요. 이거 제가 볼 때 그 거의 뜨거운 얼음 같아요. 뜨거운 얼음이요?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통일부가 네. 통일을 위해서 저희 남북 간의 여건과 조건, 환경들을 조성을 해내는 역할들을 하는 건데 거기에 수장이 북한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남북 간의 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렇다면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남북 간의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극우 보수 이데올로그를 통해서 통일부 장관은 그런 이데올로기를 설파하는 일들에 아주 최전선에 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통일부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늘 윤 대통령이 이제 통일부가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거든요. 거기에 좀 맥을 같이 한 인사라고 본다면 그래도 평가가 좀 달라지겠습니까? 통일부가 바뀌려면요. 예. 대통령 말 한마디 바뀌는 게 아닙니다. 법치국가입니다. 예. 예를 들면 통일부는 통일부의 업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률적 요건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느 통일부 장관이 북한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진 통일부 장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바에는 국방부 장관을 시키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대통령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바뀌지 않는다. 그건 독재 국가죠. 법률을 통해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률을 바꾸는 어떤 권한들을 국회에 준 부분들은 국회 권능이 더 높다라는 부분들을 갖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하시려면 거기에 맞는 입법 로드맵 또는 아니면 시행령이란 내용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내용들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그냥 본인 대통령의 구두 발언에 의해서 어떤 국정의 모든 방향 자체가 바뀌게 되고 국무위원들 또는 또 부처 자체의 내용 자체가 바뀌는 상황. 저는 이건 예.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스스로 얘기했던 법치국가의 모습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일부는 좀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했는데 거기서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희 당의 오랜 어떤 히스토리, 어떤 트랙 레코드를 보면은 북한의 민생, 즉 북한의 주민들과 북한 군부 세력을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 통일부 역할은 북한의 민생과 북한의 인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경시하고 오히려 못 본 척한 거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로만 평화라고 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평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북한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군부를 더 살려주고 북한의 민생은 파탄으로 가고 북한의 주민들은 굶주려 죽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대북 지원, 인도적 지원은 유엔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전 세계가 인정한 추세입니다. 그 부분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대북 지원이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식의 그런 지원이 아니라 북한의 민생과 군부를 구분해서 분명한 좌표를 설정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기존의 발언들도 모든 것이 북한 군부, 김정일, 김정은 그렇게 이어지는 북한의 지도체제, 거기에 대한 지도부에 대한 그런 언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은 호도하지 마시고 과연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민주당이 추구하는 그러한 대북 지원이 옳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데 대북 지원부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때 어떤 대북 지원이 있었죠? 제가 볼 때는 사실이 아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이 된 게 없는데 어떻게 군부를 살리겠습니까? 저렇게 계속 팩트를 가지고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지원이 돼서 그 지원된 내용이 실제로 군부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확증적 증거가 없는데 추정의 근거에서만 말씀하시는 건 예를 들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인 정부를 공격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볼 때 이런 말씀하실 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북 바로. 군사 합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문호를 개방하고 모든 것을 다 합의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그러한 지원하는 그러한 개성사무소,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지어졌습니다. 그것이 일시에 폭파됐습니다. 북한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단적인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신임 차관에 내정된 이 비서관들과 만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나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충성을 해라라면서 이제 앞으로 과감한 인사 결정을 거듭 당부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방향성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르신 방향 설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면은 분명히 화두가 공무원들에 대한 혁신을 강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기반한 국가고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기반해서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부나 공무원이 충성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어떤 복지부동 그런 부분을 버리고 혁신해서 정말로 국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 임용이 되면 제일 먼저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서약서를 되새기면서 일을 하라는 그런 주문으로 이해하고요. 그 이면에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저는 대통령의 뜻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국가 국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실수가 약간 있더라도 문책하지 않겠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에 임해라. 네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헌법 정신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헌법 정신에 충실한지에 대해서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종전선언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헌법의 규정에 의하면 평화적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평화적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을 통해서 평화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헌법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예를 들면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 당대표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예를 들면 그런 발언들을 하는 예. 이런 일들이 있고요.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률과 시행령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면 기강을 잡으시려고 하면 먼저 본인께서 말씀하신 이권 카르텔이 뭔지 밝히셔야 돼요. 핵심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권 카르텔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복지부동하면서 공무원들이 어떤 이권 카르텔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공무원 사회에 어떤 있던 이권 카르텔이 있는지 정확히 밝히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공무원들은
소위 국민을 위해서 어떤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권을 위해서만 복무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예. 수사를 통해서 엄벌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런 사실이 아직 나오지 않은 건데 나오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권 카르텔이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맞게 기강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예. 선후 관계가 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부 정부 부처에 대한 진상 조사가 시작됐고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그러니까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내려간 이 관행이 있었고 이 부분을 이제 좀 이권 카르텔과 연결지어서 봐서 그러니까 원대 복귀를 이제 조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권 카르텔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권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는 건 예. 이권에 개입해서 예. 예를 들면 사적인 이익을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육부에 있는 관료들을 어떤 예를 들면 그 국립대학교의 사무총장으로 갔던 것들은 네. 혹시 예를 들면 잘못된 관행이라고 얘기하면 시행령이란 거 이런 거 바꿔가지고 그런 예. 관행들을 없애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교육부가 인사를 해서 내려간 사람이 그 인사의 권한을 통해서 이권을 얻는 카르텔을 만들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 그게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예. 아까도 엄벌해야 되겠습니다만 네네. 그 이권 카르텔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국민한테 밝히셔야 돼요. 국민이 그걸 알아야 이게 이권 카르텔이구나. 여야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맞는데 네. 저는 그런 내용들은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어떤 공무원 사회가 매우 예를 들면 이권 카르텔에 빠져 있는 것처럼 또 그다음에 아무런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1년 동안 바로 시작한 것도 아니시잖아요. 1년 동안 공무원 사회가 복지부동했다면 1년 동안 뭐 하신 겁니까? 왜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전에 말씀하셔서 복지부동을 깨려고 하는 대책들을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이 내용은 인수위 시절부터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그러니까 1년 동안 있죠. 아무것도 못 하신 거잖아요. 아, 1년 만에 그것은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계속 그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예, 예. 그럼 1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안 대신 겁니까? 5년입니다, 임기가. 임기 5년에 1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1년 동안 소위 그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도록 내버려둔 것 자체만으로 제가 볼 때는 통치행위를 제대로 못하셨다라고 본인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 반론 듣겠습니다. 네, 사실관계를 조금 호도하시는데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진짜 복지부동하고 업무 태만으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교육부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수능과 같은 그런 뭐 논란이 있었고 자리 나눠 먹기식도 이권 카르텔의 일환이죠. 그래서 교육부가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교육부 문제 차지하고 아까 이권을 못 밝혔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서울시 대변인 할 때도 박원순 시장 10년 시기에 민간 보조금, 민간 위탁금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저희가 줄이고 밝혀낸 게 1조 4천억이라는 세율세가 그들만의 닉으로 시민단체 A택이 마냥 쓰여졌다는 얘기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그 부분을 조사를 했어요. 저는 앞으로 더 밝혀질 거라 생각하는데 지난 1차적으로 밝혀진 게 약 300여 억이네요. 예. 그 300여 원은 그러면 사적인 이득이 아닙니까? 그리고 태양광 사업은 어땠습니까? 태양광 사업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누구나 부인을 못할 정도로 운동권 세력에 의한 정부 관료와 결탁한 그러한 대표적인 이권 카르텔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다 차지하고 못 밝혔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과 일부 세력과 결탁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데에 대한 부분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윤석열 정부가 지금 바로 세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데 대한 부분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예, 예. 제가 이야기했다니까 시민단체가 문제가 있으면 조사하시면 된다고요. 네. 근데 시민단체한테 이권을 줬다라고 하는 공무원이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범죄 사실이 인정되게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그게 없는데 공무원들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상식적인 거잖아요. 이권을 줬다고 시민단체가 예를 들면 많은 보조금에 문제가 있었다, 부패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면 네. 그 부패와 관련해서 그 권한을 줬던 공무원에게 사적인 이익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밝혀져야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시민단체 조사하시라니까요. 근데 공무원이 그런 이득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으면서 사적인 이익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앞뒤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서울시에서도요 수사 의뢰를 한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300여 원에 대한 어떤 국가 보조금 그런 게 시민단체나 여러 세력에 흘러간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할 건 수사 의뢰하고 네. 한수할 건 한수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시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정부가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이제 사례들이 좀 포함된 것 같은데 일단 이 방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마치 기준이 모호해져서 판단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손혜원 전 의원의 사례인데요. 손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부친의 국가유공자 선정에 관해서 사실 6차례나 기각이 됐었어요. 하지만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2018년도에 7번째 만에 그게 채택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김원웅 전 회장의 부모에 대한 그러한 공적 조서 부분도 사실 사실관계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된 기준을 객관적인 어떤 전문가들에 의해서 객관적인 위원회에 의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예. 정립이 된다면은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정권이 민주당에서 잡건 국민의힘에서 잡건 정권의 바뀜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올바른 결정입니다. 예, 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했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났더라도 네. 판결과 반증되는 증거가 나오게 되면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요. 네. 재심을 수용하는 경우들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재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 예를 들면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서울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예를 들면 뭐 손혜원 전 의원의 어떤 부친이시던 아니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뭐 부친이시던 상관없이 누구든 상관없이 소위 과거에 친일을 한 행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서운을 얻었다고 얘기한다면 역사학자들에 의한 역사적 판단, 사료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네.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는 무슨 어떤 정권이 들어와서 정치적 판단을 할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역사의 정기, 그다음에 우리 헌법 전문에 실려 있는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는 측면에서도 네. 소위 반일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독립운동을 한 것처럼 소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면 그건 매우 큰 문제가 있겠죠. 근데 네. 대신 그 근거는 객관적이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이어야 되고 역사학자들의 또 고증과 사료 판단에 근거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네. 말씀하신 이데올로기적인 방식을 통해서 공격적인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건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독립운동 어떤 운동을 하셨던 분들과 그 후손들에게 그들에게 아주 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원칙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호남을 방문했어요. 이미 뭐 정치 복귀는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디를 가느냐, 무슨 발언을 하느냐 굉장히 하나하나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정부도 좀 비판을 했고요. 네. 민주당도 좀 비판을 한 것 같아서 일단 발언들과 이 지금 행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 한 1년 정도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정치적 공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정치적 공간 확보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한 55%에서 65% 정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소위 지금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층들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호응을 하기 위한 방식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실제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 선거에서 77.77%라고는 압도적인 어떤 득표율을 가진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네. 비명 세력 자체가 의미 있는 어떤 포션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당 내부에서 이낙연 전 총리 어떤 계열의 정치인들의 세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내부의 혁신이라고 하는 코드를 가지고 또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어떤 저런 발언들을 계속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긴 합니다만 네. 문제의 핵심은 만약에 저런 흐름 자체가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거나 네. 아니면 공천을 위한 당 내부의 지분 확보의 방식으로 간다면 네. 아마 이낙연 전 총리의 정치 복귀에 대한 어떤 방식 자체는 민주당 지지층에게 상당히 많은 반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현 정부에 맞서서 얼마나 열심히 싸우시는가 또 그리고 민생 또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된 어떤 국민의 안전, 건강 문제와 관해서 얼마나 열심히 대안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지 않게 되면 저는 안착하는 데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의 시기에 대해서도 좀 이를수록 좋다고 보시는지요? 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왜냐하면 생각 이제 안 하세요. 뭐 1년 정도의 기간이 이렇게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 돌아와서 본인 나름대로 현지 지금 국내 상황들을 다 파악해야 될 것 같기도 한다는 느낌이 들고 네. 또 국민 여론도 들어봐야 되고 또 특히 예를 들면 본인이 호남 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호남 지역의 여론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어떤 과정들의 충분한 어떤 여론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는 그 이후에 어떤 당 대표와의 만남 같은 경우도 명확한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의 단합을 위해서 당 대표를 중심으로 충실히 진행을 하되
소위 민주당이 지금까지 1년 동안 제대로 된 개혁을 못한, 혁신을 못한 부분과 관련해서 나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어떤 개혁의 바람을 통해서 민주당이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당대표와 이전 총리 간의 합의를 통해서 민주당이 단합할 수 있고 새로운 혁신의 모멘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모양을 만들었을 때 그때 만나는 게 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남을 위한 만남은 불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오히려 그게 거죠? 잡음을 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만났는데 내용이 안 나오게 되면 아 역시 두 사람은 아직도 문제가 있는가라는 잡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충분히 준비되고 조율된 과정에서 만남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저는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메시지보다도 네.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포스트 이재명 체제에 대한 어떤 세과시, 귀국길에서부터 우리가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5.18 묘지 참배에서도 한 100여 명의 어떤 동반자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 내 외부에서 이미 부각이 돼 있는 게 기정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제가 아닌 대체제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행보에 주목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이면에 저는 사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약간 개인적으로는 기대한 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언을 들어보니 발언이 역시나 민주당스러운 발언이신데 폭주하는 정부라고 했어요. 해외에 1년 나가 계시다 보니 좀 정보나 감이 좀 떨어지신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네. 윤석열 정부가 폭주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비정상을 정상화로 잡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지냈다면은 지난 1년여간의 윤석열 정부가 진행된 과정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신 다음에 평가를 하고 발언하셔도 늦지 않다. 하지만 그 발언은 너무 성급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 내부와 관련한 오히려 혁신, 민주당의 대표를 지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총리도 지냈지 않습니까? 민주당 훌륭한 자산이시니까 민주당 내부의 혁신에 좀 더 주력해서 말씀을 내놓고 훈수를 두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